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이고 올해 73살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그 아들이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예쁜 며느리를 얻어 손주까지 보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날은 2024년 12월 15일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타일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뒤통수를 세게 부딪혔어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입안에서는 피 비린내가 났고 혀끝으로 느껴지는 철맛이 온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니 응급구조사분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분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혈압이 200이 넘었어요. 응급구조사분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겨우 눈을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 목소리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아들한테 연락. 혈압약 투여합니다. 차가운 약물이 팔의 정맥을 타고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끝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지는 차가움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고 서울 시내를 달리는 차 안에서 몸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7시가 넘어 있었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했어요. 은행 앱을 켜고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4만 8천 원. 시장 장사로 모은 이번 달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병원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바닥을 울렸어요. 아들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며느리는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구두 굽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딱딱거리는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다급하게 달려왔지만 며느리 지혜는 문 앞에 서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마치 귀찮은 일에 불려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새벽 립스틱으로 선명하게 칠해져 있었고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반면 제 머리는 땀과 먼지로 엉망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뇌진탕의 고혈압 위기래.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대. 제 말에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가고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일주일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아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응급실 안에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슬쩍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민수가 며느리를 나무랐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마치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오빠는 우리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180만 원인 거 알아요? 이번 달 카드값도 420만 원 나왔는데 어머니 병원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 교육비 얘기를 꺼내며 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며느리의 말투에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언가로 꽉 눌리는 것 같았어요. 지혜 씨,
제가 힘없이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 말이 틀렸나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요. 지혜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차가운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쳤어요. 그 빛 속에서 그녀의 표정은 더욱 냉정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입원을 3일로 줄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반대하셨지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아들의 모습에 저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병실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복도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병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새어 들어왔어요. 오빠, 솔직히 어머니 연세가 73이잖아요. 이제 병원 드나드는 일이 잦아질 텐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뒷바라지할 수는 없어요. 지혜야,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들으시면 어떡해. 들으시면 어때요?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봐야 한다고요. 제 친구 어머니도 거기 계시는데 시설 좋고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준대요. 요양병원. 그 단어가 제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아직 혼자서도 장을 볼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는데 벌써 요양병원 얘기를 하다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눈물은 뜨거웠고 베개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오빠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지금 결정해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침 며느리가 병실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퇴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침 9시에 딱 맞춰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어제와 똑같이 정돈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오늘 퇴원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선생님이 일주일은 있어야 한다고. 제 말을 끊으며 지혜가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하루에 15만 원씩 나가요. 벌써 45만 원 나왔다고요. 집에서 푹 쉬시면 되잖아요. 며느리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링거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빨간 매니큐어로 깔끔하게 칠해져 있었어요. 잠깐, 지혜야. 아직 링거가 다 안 들어간. 에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직. 며느리는 링거 바늘을 제 팔에서 그냥 뽑아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전기 플러그 뽑듯이요.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핏방울이 솟아올랐고 저는 깜짝 놀라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야. 따뜻한 피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붉은 피가 하얀 병원 시트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로 아픈 척 하시면 곤란해요. 병원비 아까워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편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원비 아까워서.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아파서 링거를 맞는 게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입안에서 피 맛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 자리를 소독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가끔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친구들과 카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뒤통수가 아직도 욱신거렸고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2월의 서울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가족들은 웃으며 쇼핑을 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기사님. 기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가끔씩 백미러로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현관에 제 짐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어머니, 2층 작은 방에서 지내세요. 거기가 조용하고 쉬기 좋을 거예요. 작은 방? 거긴 창문도 작고 햇볕도 안 드는데. 어차피 누워 계실 거잖아요. 큰 방은 애들이 공부해야 해서 조용해야 하고요. 그렇게 저는 2층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손잡이를 꽉 잡아야 했습니다. 작은 방 문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환기를 안 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창문은 작은 창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북쪽을 향하고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침대 시트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옷장 문은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스프링이 삐걱 소리를 내며 푹 꺼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 담벼락만 보였어요. 회색 시멘트 벽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지러움을 참고 1층 거실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밥이라도 먹으려고요. 그런데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는 어젯밤 저녁을 먹고 남은 그릇 몇 개만 놓여 있었어요. 그릇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아침은? 부엌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어머니. 저희는 벌써 먹었어요. 어머니 몸 안 좋으시니까 죽이라도 끓여 드시는 게 어때요? 냉장고에 밥 있어요.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가방은 어제 본 루이비통이 아니라 오늘은 에르메스였어요. 주황색 상자에 담겨 있던 새로 산 가방인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니?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요. 신상품 구경하러요. 오빠 법인카드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 참. 저녁은 늦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알아서 드세요.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한참 동안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순의 가족 4명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사진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찬밥 한 공기와 김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김치는 쉬어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꺼내 물을 부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치솟았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하얀 김을 보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냄비 안으로 떨어져 찬밥과 섞였어요. 내가 이 집에서 대체 뭐지? 숟가락으로 죽을 저으면서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2층 작은 방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1층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바닥을 타고 위로 올라왔어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오빠, 진짜 어머니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요양원 알아봐요. 지혜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아직은 아니잖아. 어머니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시고. 정신 멀쩡한 게 더 문제라고요. 이것저것 참견만 하시고 손주들한테도 자꾸 옛날엔 말이야 하면서
구시대 교육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래도 내 엄마인데. 오빠는 맨날 회사 핑계로 집에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뒷바라지는 다 제가 하는 거예요. 뒷바라지라니요. 링거줄 뽑고 작은 방에 처박아 두고 밥도 안 차려주는 게 뒷바라지인가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 속은 어둡고 답답했어요. 제 흐느낌 소리가 이불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우리 집 살림 너무 힘들어요. 이번 달만 해도 병원비 45만 원, 약값 12만 원. 도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요양원 좀 알아볼게.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어요. 새벽 4시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이곳에 있으면 제 존재 자체가 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눈초리, 아들의 회피하는 눈빛, 손주들의 무관심. 그 모든 것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새벽 5시 모두가 자는 사이에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겼어요.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 사진은 20년 전 것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60대였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컴컴했습니다.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뒤돌아보니 아들네 집이 보였습니다. 3층 빌라의 2층,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모두 잠들어 있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20분을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뒤통수가 욱신거렸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보따리가 어깨를 짓눌렀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안 돼. 저 집에선 나를 짐으로밖에 안 본다고. 첫 버스가 오기까지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손발이 얼어붙었어요. 장갑도 없이 나온 손은 빨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은 따뜻했어요. 난방이 켜져 있어서 얼었던 손발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 한 분, 출근하는 젊은 남자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가평. 30년 전 남편과 신혼여행 갔던 곳이었어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 철수가 작은 계곡 옆에서 웃으며 말했던 것. 여보, 나중에 우리 나이 들면 이런 데서 살까? 조용하고 공기 좋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 늙으면 여기 작은 집 하나 마련해요. 하지만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폐암에 걸렸습니다. 6개월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또 과거를 떠올렸어요. 민수가 6살 때였어요. 태권도 도복이 갖고 싶다고 조르던 아들. 하얀 도복에 빨간 띠를 두르고 싶다고 했죠. 저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채소를 팔아번 돈으로 그 도복을 사줬습니다. 3만 5천 원이었어요. 당시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엄마, 나 태권도 잘할 거야. 검은 띠까지 딸 거야. 그래, 우리 아들 멋지다. 엄마가 응원할게. 그때의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웃었는데 지금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저를 외면하는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생각났어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하려던 아들에게 저는 시장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1200만 원. 그 돈으로 민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엄마,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아들아,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엄마 소원이야.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어디 있나요?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한 건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터미널 안은 벌써 사람들로 붐볐어요.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보니 다들 어딘가로 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매표소에서 가평행표를 끊었습니다. 가평까지 13,500원입니다. 여기요. 지폐를 건네며 통장 잔액을 계산했어요. 54만 8천 원에서 택시비 5천 원, 버스비 1,500원, 그리고 지금 13,500원, 52만 8천 원이 남았습니다. 가평행 버스는 8시 20분에 출발했어요. 이 시간 거리였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산과 들이 나타났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시장 장사를 시작했던 날, 1985년 봄이었어요. 저는 35, 남편은 40이었습니다. 민수는 5살이었죠. 여보, 힘들어도 참아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해줍시다. 그래요. 우리 고생은 괜찮아요. 아들만 잘 되면 돼요.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떼오고 밤 9시까지 장사를 했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갈라졌고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아들을 위해서요. 가평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어요.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산속으로 한참을 들어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이 동네 거의 폐가만 있는데.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서 왔어요. 혼자요? 할머니, 여기 겨울에 눈 오면 완전히 고립되는 동네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내려주세요. 택시비 28,000원을 내고 내렸을 때 통장 잔액은 5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20분을 더 걸었어요. 숨이 턱까지 찼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보따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중간에 2번이나 주저앉아 쉬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반쯤 무너진 빈집이었어요. 30년 전 남편과 왔던 그 계곡 근처였습니다. 집은 목조 건물이었는데 지붕의 기와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에는 큰 균열이 가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쥐똥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코를 막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은 반쯤 깨져 있었고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손을 뻗어 벽을 만지니 축축한 게 손에 묻어났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고 그 아래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 낡은 이불 한 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것 같았어요. 이불에서는 쿰쿰한 냄새가 났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불을 털어서 펴고 그 위에 털썩 앉았습니다. 앉은 순간 먼지가 확 날렸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기침하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보따리에서 꺼낸 건 비스킷 한 봉지. 편의점에서 산 1,500원짜리였습니다. 그걸 조금씩 뜯어 먹으며 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물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부엌 싱크대가 보였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봤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녹슨 파이프에서 빽소리만 났어요. 밖으로 나가 우물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낡은 우물이 있었어요.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어요.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얼음장 같았지만 목이 너무 말라서 마셨어요.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영하 8도. 스마트폰의 날씨 앱이 보여주는 숫자였어요. 하지만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보일러는 고장 나 있었고 전기도 끊겨 있었어요. 저는 옷을 껴입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딱딱 떨면서 저는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알까? 아들이 찾으러 올까? 아니면 그냥 잊혀질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한참을 비빈 후에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물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얼음장 같은 물에 얼굴을 담그는 순간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해졌어요. 살아야 한다. 일단 살아야 한다. 주변을 둘러보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산에는 눈이 쌓여 있었지만 눈을 헤치고 찾아보니 얼어붙은 산나물이 보였어요. 쑥과 냉이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순자야, 이 풀은 먹을 수 있는 거야. 봄에는 연하지만 겨울에도 찾을 수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얼어붙은 산나물을 캐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불을 피울 방법이 없었어요. 라이터도 성냥도 없었습니다. 집안을 뒤지다가 부엌 서랍에서 낡은 라이터 하나를 찾았어요. 불을 켜보니 작은 불꽃이 나왔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는 젖어 있었고 불이 붙지 않았어요. 1시간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연기만 자욱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연기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결국 그날은 비스킷만 먹었습니다. 반쪽을 먹고 나머지는 내일을 위해 남겨두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랐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렴이 온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곁으로 가도 될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들은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나 봐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바쁘고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고 기침이 나와서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가래가 목에 걸렸어요. 뱉어내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잘 키우지 못했나 봐요. 효자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똑똑똑. 거기 누구 있어요? 거친 목소리였어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문이 끼익하고 열리고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온화했어요.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지게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여기서 뭐 하세요? 이 집 사람 없는 지 10년 됐는데. 저 좀 쉬려고요. 남자는 제 상태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게를 바닥에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어요. 이게 무슨,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열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제 이마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러다 죽겠어요. 병원 가야 해요. 병원은 돈이 없어서.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움직일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강대식이었어요. 이 근처 산장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강 씨는 투덜거리면서도 저를 부축해서 자기 산장으로 데려갔어요. 에휴, 정말. 이 추운 날 폐가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얼어 죽으려고 작정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일단 들어오세요. 발 좀 떼세요, 어서. 강 씨의 산장은 집에서 1k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어요. 강 씨가 저를 부축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쓰러졌을 겁니다. 산장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장작 난로에 불이 지펴져 있었고 방 안은 훈훈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쌌어요. 너무 따뜻해서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강 씨는 저를 방에 눕히고 해열제를 가져왔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내일 아침에 병원 가야 해요. 병원은 돈이 없어서. 돈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몸부터 추스르세요. 약 드세요, 어서. 강 씨가 물을 떠와서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먹었어요. 약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강 씨는 부엌으로 가더니 라면을 끓여왔어요. 파와 계란이 들어간 뜨끈한 라면이었습니다. 라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드세요. 못 드셔도 국물이라도 마셔요. 감사합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눈물이 먼저 떨어졌어요.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에게 링거줄이 뽑히던 순간 작은 방에 혼자 남겨졌던 밤들, 추운 폐가에서 떨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울긴 왜 울어요? 빨리 먹어요, 식기 전에. 강 씨는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 며칠 만에 받는 사람의 온기. 저는 소리내어 울면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국물을 마실 때마다 눈물이 그릇에 떨어졌어요. 짠 국물이 더 짜게 느껴졌습니다. 다 드셨어요? 더 드실래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읍내 병원 데려갈 테니까. 강 씨가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방 안은 고요했어요. 난로에서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푹신한 이불이었어요. 폐가의 그 쿰쿰한 이불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씨는 약속대로 저를 읍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폐렴 초기라고 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입원은? 할머니, 돈 걱정 마세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강 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결국 저는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강 씨가 입원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135만 원. 거금이었습니다. 강 씨,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갚지 마세요. 대신 퇴원하시면 산장 일 좀 도와주세요. 혼자 하기 벅차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원 후 저는 강 씨의 산장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강 씨는 제게 산장 구석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월세는 없어요. 대신 산장 청소 좀 도와주세요. 혼자 하기 버거웠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는 무슨, 일 좀 해요, 일. 내일부터 청소 시작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장을 청소했어요. 거실, 복도, 화장실을 닦고 손님들 방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적응해 갔어요. 시장에서 30년 동안 일한 몸이었으니까요. 청소는 장사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산장 주방 일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 내가 된장찌개 끓여드릴까요? 할머니가요? 손님들 입맛에 맞을까? 한번 먹어보세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은 강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할머니,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 허허, 40년을 장사하면서 사람들 입맛 연구한 게 어딜 가겠어요. 그렇게 저는 산장에서 요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제 음식을 좋아했어요. 아주머니 손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된장찌개 한 그릇 더 주세요. 김치찌개도 너무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아들네 집에서는 제가 짐이었지만 여기서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차이가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산장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요. 말끔한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순자 할머니 계십니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앞치마를 벗으며 나갔습니다. 제가 박순자인데요.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흰색 명함에 검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현우 변호사 마이너스 정도 법률사무소. 할머니 찾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댁에 갔더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아들 집에 갔다고요? 무슨 일로 절 찾으신 건가요?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어요. 박순자 할머니 맞으시죠? 할머니 남편 되시는 고 박철수 씨의 유언 집행인으로 왔습니다. 남편? 철수?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무슨 유언을. 앉으세요, 할머니.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 씨가 거실로 안내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고 박철수 씨께서 10년 전 돌아가시기 전 비밀리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부탁하셨죠. 내가 죽고 10년 후 내 아내에게 이 유언장을 전해달라고요. 10년 후라니. 왜요? 이유는 유언장에 적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첫 번째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컴퓨터로 깔끔하게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유언장 제1조 재산 목록. 서울시 강남구 동번지 상가 건물 현재 시세 23억 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2채 현재 시세각 12억 원. 주식회사 대성물산 지분 30% 현재 시세 약 58억 원. 예금 및 유가증권 합계 17억 5천만 원. 총 재산 약 135억 원. 이 모든 재산의 상속자는 박순자 아내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할머니, 놀라실 만도 합니다. 고인께서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사실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유언장 2조를 보시죠. 김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언장 제2조 아들 박민수에 대하여. 박민수에게는 단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유 돈을 물려주면 그 아이는 망가질 것이다. 아내 박순자만이 이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을 믿는다. 저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손때 묻은 봉투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고인께서 할머니께 쓴 편지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분명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겠구려.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소. 당신에게 재산을 숨긴 것 말이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 민수는 돈 앞에서 약한 아이여. 어릴 때부터 그랬소. 용돈을 주면 하루 만에 다 쓰고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척하기 바빴소. 만약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재산을 알렸다면 그 아이는 분명 일도 안 하고 돈만 쓰다가 탕진했을 거요. 그래서 10년을 기다렸소.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하지만 당신은 다르오. 평생 시장에서 손님들 욕도 먹어가며 채소 팔아서 아들 뒷바라지한 당신. 돈의 소중함을 아는 당신이라면 이 재산을 지혜롭게 쓸 거라 믿소. 부디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시오. 아들 눈치 보지 말고 며느리 비위 맞추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시오. 항상 고마웠고 사랑했소. 당신을 사랑한 철수.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강 씨와 김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무시당하고 며느리에게 천대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한참을 울고 나니 김 변호사가 다시 들어왔어요. 할머니,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 처리였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파일이었어요. 이건 뭔가요? 고인께서 부탁하신 또 다른 조사 자료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리에 관한. 서류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조사보고서 박민수, 이지혜 부부. 법인카드 무단 사용 내역. 최근 3년간 회사 법인카드로 사적 소비 총 2억 3천만 원.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등. 구체적 항목. 에르메스 버킨 100세계 각 2,800만 원. 프랑스 파리 여행 2회 1회당 1,500만 원.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월 평균 300만 원. 횡령 의혹. 거래처 허위 계약서 작성. 회사 자금 유용 추정액 약 8천만 원. 유령회사 3곳 설립명의 친인척. 시어머니 박순자 학대 정황. 병원비 아끼려 조기 퇴원 강요. 병원 링거줄 강제 제거. 열악한 거처 제공 및 방임. 식사 제공 불이행. 저는 서류를 보며
피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할머니, 이 증거들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노인학대방임죄.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분노뿐이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복수를. 할머니,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폐가에서 떨던 그 밤과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다는 희망이요. 다음 날부터 저와 김 변호사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버림받은 할머니가 아니라 135억 원의 자산가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저는 먼저 강남의 고급 미용실로 갔어요. 스타일 갤러리라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젊은 디자이너가 물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제일 비싼 걸로 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5시간 동안 헤어 디자이너들이 제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염색, 펌, 영양 트리트먼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정성스럽게 다뤘어요. 할머니, 원래 머리숱이 많으셨네요. 관리만 잘하시면 훨씬 젊어 보이실 거예요. 피부관리사는 제 얼굴에 고급팩을 올려주었어요. 차가운 젤이 얼굴에 닿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나이가 믿어지지 않아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아니라 우아한 60대 여성 같았어요. 머리는 윤기가 흘렀고 얼굴의 주름도 많이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 저예요? 그럼요. 원래 미인이셨던 거예요. 그동안 관리를 안 하셔서 그랬던 거죠. 미용실 비용은 32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다음은 백화점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신라면세점 명품관에 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장 한 벌이요. 제일 고급스러운 걸로.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직원은 샤넬 트위드 재킷을 가져왔어요. 진한 남색에 금색 단추가 달린 재킷이었습니다. 이 재킷은 샤넬의 시그니처 아이템이에요. 가격은 680만 원입니다. 입어보겠어요. 재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더 이상 링거줄 뽑히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품격 있고 당당해 보였어요. 바지도 맞춰드릴까요? 네, 그러세요. 검은색 슬랙스와 흰색 블라우스까지 구매했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도 샀어요. 총 비용은 1280만 원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다. 김 변호사와 함께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이었어요. 앞으로 며칠간 이곳이 제 임시 사무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아드님의 회사 법인카드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할머니께서는 대성물산의 지분 30%를 가진 대주주이십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으시죠?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경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민수는 아드님의 비리가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직접 처벌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곧 결심이 섰어요. 링거줄 뽑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다음 날 오전,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아들 회사로 향했어요. 검은색 대형 세단이 저를 태우고 강남으로 달렸습니다. 대성물산 본사 20층짜리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모르겠는데. 되게 품격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층, 이사회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사회실 문 앞에 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이사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10명쯤 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는 아들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민수 상무님, 아니, 이제는 전 상무님이라고 해야겠군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회의 탁자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탁자 위에 펼쳐졌어요. 고 박철수 회장님의 유언장과 지분 이전 서류입니다. 대성물산 지분 30%의 소유주는 이제 박순자 여사입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이건 박민수 상무의 법인카드 무단 사용 내역서와 횡령 증거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떤 이사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렸고 어떤 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샤넬 재킷의 금색 단추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제 구두 굽소리가 바닥을 울렸어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엄마한테 한 짓을 기억하니? 병원비 아깝다고 링거줄 뽑았던 거 말이야. 어머니, 그건 오늘부로 내 법인카드는 정지된다. 내 회사 계좌도 동결된다. 그리고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민수의 얼굴이 코앞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내 자리는 없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새로운 대주주님을 환영합니다. 한 이사가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일어나 인사했어요. 잠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박민수 상무님, 아니 박민수 씨. 지금 당신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회의실에서 나가주시겠습니까?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민수가 제게 다가오려고 했지만 경비원 2명이 들어와 민수를 막았습니다. 박민수 씨,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제 회사예요. 제 자리라고요. 민수는 발버둥 쳤지만 경비원들에 의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민수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민수가 앉았던 자리, 회의실 상석에 앉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지혜를 만날 시간이 왔어요. 김 변호사가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지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친구들과 쇼핑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미리 그 매장에 가서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여자가 오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불이 거부되면 저를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에게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오후 2시 30분
지혜가 친구 3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4명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에르메스 가방, 샤넬 옷, 루이비통 구두. 어머, 저 가방 너무 예쁘다. 사야겠어. 지혜는 580만 원짜리 버킨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주황색 가죽에 금색 버클이 달린 가방이었어요. 지혜야, 그거 이번 시즌 신상이야? 응, 나 이거 꼭 사고 싶었어. 인스타에 올리면 대박일 거야. 저는 매장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병원비 15만 원은 아까워하면서 가방 580만 원은 사는 거죠. 카드 결제할게요. 지혜가 법인카드를 꺼냈습니다. 금색 카드였어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단말기에서 삐삐삐 하는 소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이 카드는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럴 리 없는데. 다시 해보세요. 이미 3번 시도했습니다. 카드가 정지 상태입니다. 지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카드 정지됐대. 어머, 창피해라. 뭐 빚이라도 있나? 바로 그때 제가 일어나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사려고? 580만 원짜리. 아, 이건 병원비는 15만 원이 아깝더니 가방은 580만 원을 쓰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여긴 사람 많은 곳이에요. 조용히 해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조용히 넘어가라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빠, 진짜 어머니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요양원 알아봐요. 지혜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매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도청이에요. 불법이라고요. 불법? 너희가 나한테 한 학대는 합법이야? 링거줄 뽑은 건? 작은 방에 가둔 건? 지혜의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한 명이 지혜에게 속삭였어요. 지혜야, 우리 먼저 갈게. 잠깐.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매장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얼굴이 빨개져서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이래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힘들었다고? 법인카드로 2억 넘게 쓰면서 명품으로 도배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저는 핸드폰으로 김 변호사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혜가 파리에서 찍은 사진, 에르메스 매장에서 찍은 사진,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이게 다 어디서? 내 인스타그램이야. 전부 회사 법인카드로 산 거지. 횡령이야, 횡령.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어머, 횡령이래. 저런 사람이 시어머니를 학대했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지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매장을 뛰쳐나갔어요. 가방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고 그냥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가방 포장해 주세요. 제가 살게요. 네. 아, 네. 580만 원짜리 버킨백을 사서 나왔습니다. 그 가방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제 저도 이런 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날 저녁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시어머니 학대한 며느리 망신당해. 누군가 동영상을 찍어 올린 것 같았어요. 조회수는 순식간에 10만을 넘어갔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저런 며느리는 진짜. 시어머니 불쌍하시네요. 유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횡령에 노인 학대까지. 감옥 가야 함.
지혜의 인스타그램은 악플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김 변호사와 함께 갔습니다. 고소 내용: 피고소인 박민수, 이지혜, 혐의 업무상 횡령, 배임, 노인학대방 임제, 사문서 위조. 담당 형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기소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 법인카드 무단 사용 증거가 명확하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한 달 후 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여러 명 와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한 달 사이에 10kg은 빠진 것 같았고 지혜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피고인 박민수, 이지혜. 회사 자금 8천만 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그리고 피해자 박순자 씨를 학대 방임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희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민수의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증거를 보시죠. 이것이 사랑입니까? 검사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링거줄 뽑히는 CCTV 영상,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가 살던 작은 방 사진. 변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이지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추가로 피해자 박순자 씨에게 연대하여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쿵!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지혜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판결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뭐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민수야, 용서는 아직 이르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링거줄 뽑았던 그 순간, 작은 방에 가뒀던 그날들을. 그게 용서로 지워지는 게 아니야. 어머니, 제발.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지켜볼 거다. 시간이 필요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법원의 판결로 그 집은 이미 제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내쫓았던 바로 그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들에는 경매 딱지가 붙어 있었고 짐들은 대부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민수와 지혜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지 않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내려다보는 시선이었죠. 민수야, 지혜씨, 잘 들어라.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너희가 회사에 끼친 손해 127억 원, 횡령한 돈, 무단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회사 명예 실추로 인한 손해, 모두 합치면 이 정도야. 127억. 지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가진 재산 처분해도 못 갚아. 그래서 준비했다. 모든 재산 포기 각서, 그리고 이혼 서류. 이혼이라니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이혼 못해요. 애들도 있고 선택권은 없다. 민수는 곧 징역을 살게 될 테니까 너라도 자유의 몸이 되는 게 낫지. 물론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오히려 내가 토해내야 할 판이야. 지혜는 주저앉아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민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지혜 씨.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빼앗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돈이나 집이 문제가 아니었어. 너희는 내 마음을 죽였어. 자식을 위해 평생 바친 어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은 감옥이나 가난이 아니야. 너희는 평생 오늘을 기억하며 살 거다. 부모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죄책감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사는 것. 그것이 나의 마지막 저주이자 가장 끔찍한 형벌이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수가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호텔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하는 동안 백미러로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내쫓았던 그 집.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거겠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스위트룸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어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움직이는 자동차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이제 뭐하지? 135억 원의 재산, 명예도, 복수도 다 잃었지만 가슴 한편이 공허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어요.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복수가 끝나도 당신은 돌아오지 않고 아들도 돌아오지 않네요. 남은 건 뭘까요? 이 많은 돈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눈물로 흐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김모 씨 78세, 홀로 숨진 채 발견. 고독사 추정. 화면에는 허름한 단칸방이 비쳤어요. 낡은 이불 한 채, 텅 빈 냉장고, 홀로 돌아가신 노인의 모습. 저게 나였을 수도 있구나. 만약 강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남편이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면, 저도 저렇게 홀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할지 이제 알겠어.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재단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재단이요? 네.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재단이요.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홀로 외롭게 사는 노인들을 돕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요. 일주일 후 재단 설립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단 이름 박철수 박순자 재단. 남편과 제 이름을 나란히 넣었어요. 하늘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동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 지원 주거, 식비, 의료비, 노인학대 피해자 법률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문화 프로그램 운영. 재단 설립에 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놀랐어요. 할머니, 30억은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괜찮아요.
남편이 남긴 돈이잖아요.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사용법인 것 같아요. 2달 후, 가을 햇살이 따뜻한 날,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 성북구에 마련한 재단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 건물로 1층은 식당과 카페, 2층은 법률 상담실과 의료실, 3층은 문화 프로그램실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화려한 정치인들이 오지 않았어요. 대신 강 씨가 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그는 투박한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이거 강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재단에서 처음으로 지원을 받을 어르신들도 왔습니다. 15분이었어요. 모두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홀로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버림받았을 때 죽음만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동정이나 시혜가 아닙니다. 저처럼 길 잃은 어르신들이 잠시 쉬어가며 존엄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쉼터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기댈 자식이 없어서 인간의 가치가 무너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공허함이 따뜻한 무언가로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구나.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산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서울의 화려함보다 산의 고요함이 더 좋았습니다. 강 씨의 산장 근처에 작은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목조주택이었어요. 크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 사계절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작지만 환한 부엌에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닌 저를 위한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서재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재단 업무를 보며 지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제가 버림받았던 바로 그 계절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강 씨가 산두릅 한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산나물 좀 캤어요. 같이 먹어요. 고마워요, 강 씨.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강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 맘고생 다 끝났소?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요. 시작?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걸요. 산은 더 이상 고생길이 아니라 저를 살려낸 어머니의 품입니다. 강 씨는 묵묵히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강 씨가 돌아간 후 저는 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산에는 연두빛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3번 나무에서 하얀 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없던 나무였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올해 첫 꽃을 피운 거죠. 바람이 불자 수천 개의 벚꽃잎이 날아왔습니다. 눈처럼 흩날리며 제게로 왔어요. 삼벚꽃은 피는 물을 삼키고 핀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도 저 꽃과 같았을지도 몰라요. 꽃잎을 손바닥에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피눈물 같은 고통을 견디고 비로소 이렇게 찬란한 봄을 맞이하는 거겠죠. 꽃잎이 머리에, 어깨에, 손에 내려앉았어요. 포근했습니다. 그 순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평화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아들에 대한 분노도, 며느리에 대한 원망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저 이 순간의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대답하듯 꽃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민수야, 언젠가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렴.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저는 더 이상 복수의 여왕도 비련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박순자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단에서 온 문자였어요. 이사장님, 이번 주에 새로 입소하시는 어르신이 3분 더 계십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내일 서울 올라갈게요. 재단일 산에서의 생활, 그리고 가끔씩 강 씨의 산장을 돕는 일. 그것이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전, 그리고 산두릅 나물.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참 아름답네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를 썼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오늘은 참 평화로운 하루였다. 아침에는 재단 일을 보고 오후에는 산을 거닐었다. 강 씨가 산나물을 가져와 함께 나눠 먹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재산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돕고 있어요. 당신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민수와 지혜는 아직 멀게만 느껴져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급하지 않아요. 오늘 산에 벚꽃이 만개했어요. 그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마치 눈처럼 내렸죠.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의 별들이 보였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저를 지켜보고 있나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재단에서 만날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었습니다. 고통도 배신도 복수도 있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링거줄이 뽑히고 작은 방에 갇히고 산속 폐가에서 떨던 그 순간들. 모든 것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수의 여왕도 비련의 어머니도 아닌 오직 박순자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서 맞이하는 눈부신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박철수 박순자 재단은 전국 5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년간 3,847명의 어르신을 도왔고 그중 284명이 노인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작은 회사에 취직해 성실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재단으로 편지가 옵니다. 아직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혼 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평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단 일로 일주일에 2번 서울에 가지만 제 집은 이곳입니다. 강 씨는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가끔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빛을 위한 준비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24시간 운영.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